예, 언제나처럼 신입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문을 열겠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을 목말라 기다리고 있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네? 네. 그렇죠? 네. 아니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좀 아까도 우리 YTN TV 보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단풍이 이게 아직은 완전히 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또 그 짧은 시기를 놓치면 확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앵커님께서 안에 셔츠를 약간 단풍 느낌으로 입고 오셨는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아니 왜 빨간색, 혹시 국민의힘 뭐 이런 얘기하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도 가디건이 또 파란색이시잖아요. 가디건이 이제 민주당 색깔이죠. 네. 그래서 예. 이렇게 통합 그러니까 행보를. 오늘 이게 네. 통합 행보일 수도 있고, 좀 네. 나쁘게 얘기하면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적인 행보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제 앵커님의 갑자기 더워지네. 예. 복장을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엔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YTN 라디오의 YTN 라디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수님께서 헤드셋을 끼고 방송을 하시는데 마치 영화 라붐 혹은 써니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 보고 싶으시면 꼭 유튜브로도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요, 나이가 먹을수록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네. 오늘 이어폰도 안 가져오고 네. 출입증도 안 갖고 오고, 네. 예, 갖고 온 건 몸밖에 안 갖고 왔어요. 라붐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예. 이따 이제 데스티니 리얼리티 그거 틀어주시면 고맙습니다. 참 옛날에 참 DJ들이 이런 거 쓰고 방송했는데. 그렇죠. 그죠? 네. 저도 예. 그런 방송은 그런 DJ는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나 알아요. 써니에서 써니도 떡볶이집에서 그렇죠. 네,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노래는 아니 계속 하고 싶은데 네. 이우영 아나운서가 너무 웃어서 계속 네. 못하겠어요. 전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얘기합시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부터 다뤄볼 텐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24일에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응답이 33%가 나왔는데요. 이 긍정평가는 지난주 직전 조사일 때 30%로 내려가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3%포인트가 반등을 한 겁니다.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린 58%로 집계가 됐고요.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가 4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부정평가 이후로는 경쟁, 민생, 물가가 2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긍정평가 이후에서 외교 비중이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한국갤럽이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사우디, 카타르 순방 중 전해진 건설, 에너지, 방산 협력 확대와 기업 투자 유치 등의 소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지역별로 보면 TK에서 긍정평가가 49%로 부정평가 43%를 웃돌았습니다. 지난주의 경우에는 TK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서 다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질렀고요. 수도권, 강원, 대전, 세종, 충청, 광주, 전라, 부울경 등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7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많았지만 10대, 30대, 40대, 5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많았고요. 자,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5%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수치고요. 더불어민주당 2%포인트 내린 32%, 그리고 무당층이 28%로 지난주와 동일했습니다. 중도층의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보면 국민의힘 27%, 민주당 33%, 그리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5%였는데요. 한편 2020년 출범한 21대 국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까지 활동을 잘했다는 평가 13%,
잘못했다는 평가가 무려 80%였습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매긴 평점 평균은 42점인데 이게 19대가 42점이었고 20대가 40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나는 수치는 아닙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15%, 없었다는 평가가 49%로 지금 집계가 됐고요.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고요.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이 됐고 응답률 13.6%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야, 21대 국회가 활동을 잘했다가 13%나 되네요. 네. 혹시 국회의원 가족분들이 뭐 이걸 했나? 네. 예, 아유 아주 놀라운 수치입니다. 13%. 전 이게요. 이 우리나라는 항상 회기,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끝나면은 최악의 국회, 20대도 최악. 이게 최악을 항상 경신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야, 13% 놀랐어요. 잘못했다는 평가가 80. 이것도 좀 놀라워요. 한 저는 92%, 3% 나올 줄 알았는데. 자,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NBS 조사 얘기할 때, 이거는 소위 말하는 동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다음 주 정도는 오를 것이다. 근데 오늘 벌써 올랐네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3%포인트 올랐다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지르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볼 때요. 6월 셋째 주부터 10월 넷째 주까지를 봤을 때 이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적은 사실은 요게 동률까지 합하면 4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4번 중에 이게 9월 둘째 주부터 동률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셋째 주부터. 그래서 쭉 민주당 국민의힘이 이 지지율이 갔다가 이번에 다시 국민의힘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 6월 달, 7월 달, 8월 달 이때의 분위기로 다시 회복한다라는 그런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리가 이걸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제가 볼 땐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통령 지지율이 정상 회복을 한다고 그래도 이게 30% 중반 조금 넘고 이렇거든요.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사실 총선 이거 좀 뭐 여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고민,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랑스러운 DJ 율디님의 여론조사 총평이었고요. 어쩐지 나만 보면 웃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야 나를 좋아하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좋아하죠. 네. 물론 네. 그렇죠. 제가 대표적인 이제 친율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어이구. 야, 그거 오늘 말 되네 그거. 다음 네.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식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회 충청 출신 여성 친이재명계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그리고 호남 출신 비명계인 삼선 이계호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통합 일성으로 당무에 복귀한 후 단행한 첫 인선인데요. 친명계 충청 여성 원외 인사 그리고 호남 비명계를 나란히 등용했다라고 개파 지역 안배를 통한 통합의 방점을 찍은 탕평 인사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박 최고위원에 대해서 대전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졸업한 대표적인 충청 여성 정치인으로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당 전국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여성정치 참여에 앞장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이 지난달 25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비명계인 송 전 최고위원이 물러난 자리를 2달 만에 채우게 된 건데요. 또 한편 이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두루 근무한 경험과 당 정책위 정조위원장을 2번 지내 총선 정책 공약을 만들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정책위 의장, 당내 대표적인 비명계인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으로 한때 분류가 됐는데요.
지난 2014년 전남지사 선거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역구를 이어 맡아서 19대 국회에 입성했고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이 전 대표를 도운 바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선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 위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이번 인사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말이에요. 그 신임 박칠고 위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 사람이 친명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도 친명인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제가 이분이 친명이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친명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 민주당의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친명인지 비명인지 이게 중요하게 된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통합을 말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이 통합과는 좀 상당히 아직까지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공천이 다가오는데 이 공천이 다가올수록 이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수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이 민주당의 비명계가 국민의힘 비윤계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갈등이 불거지게 된다면 그리고 통합이 그때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큰 내용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되도록 친명 비명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이게 화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를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겠어요.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관련 헌재 판단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한 양당의 입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을 했죠. 이해를 두고 홍익표 원내대표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 말을 했습니다. 이번 판단이 상임위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헌재는 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서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서 정당한 입법 행위를 방해하려 했던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 3권이 법률에 따라 침해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법률이고 방송 3법은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고요.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도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협의 처리를 거듭 호소를 했는데요. 유이동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이다. 입법 강행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민주당은 신사협정을 바탕으로 쟁점 법안의 일방적 강행 대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법안을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일 경우 가까스로 조성된 정쟁 자제 분위기가 무색해지면서 전국이 다시 정쟁 또 대립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회의장에서 펜널 부착과 고성, 야유를 하지 않는 등 정쟁을 자제하자고 뜻을 모은 바도 있죠.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던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국회 입법권 침해는 아니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법안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헌재는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이 법안들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문자 그대로 절차,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재가 판단한 것은 절차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 3법의 내용에 관한 판단은 아니라는 것은 네.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되고 이게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저는 이런 결과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법은 지켜요. 그런데 문제는 취지를 지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은 단독으로 이제 또 처리할 것 같은데 단독으로 처리하죠. 그러면 이게 뭐 다수결로 처리한 거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민주주의의 가치에 충실한가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가치에 충실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분들이 다수결 하면은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다수결이라는 건 수많은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수많은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소수의 의견도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좀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다시 말해서 타협을 통해 가지고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가장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건 가치에 대한 훼손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야당 대표 왜 대통령이 안 만나주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당연히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된다. 왜?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만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야당 쪽 민주당은.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시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왜 무시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통과시킬 때에는 또 이 똑같은 논리로 그런 논리를 들이대지 않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 저는 사실은 가치와 절차를 모두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절차는 지킨다는 거, 법은 지킨다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가치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사실 절차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 본래적 의미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상실될 수밖에 없다. 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넘긴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러시아 측에 전해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나 무기 기술을 넘겨주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겠다,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나라고 물었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에 대해 네 라고 답을 하고 그런 내용을 밝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박 장관의 언급은 러시아 외무부와 주러 한국 대사관이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이후 소통한 내용을 두고 하 의원과 질문,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하태경 의원이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가 한국에 브리핑한 내용을 묻자 박 장관은 양국 간 우호와 관계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군사협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요구하는 미사일 기술이나 무기를 건네기로 했는지 질문했느냐라고 하 의원이 거듭 묻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확인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미 당국은 북러 간 해상 컨테이너 운송 등 구체적 정황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했음을 기정사실로 했고요. 이에 따라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북러 군사거래가 한국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해 왔는데요. 북러 간의 군사협력과 관련해선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북러 간의 협력, 특히 무기 관련 협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분명하게 유엔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도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가 만일 북한에 이 미사일 관련 기술을 넘긴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한반도에 관련된 이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만일 아주 고성능의 정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게 된다거나 ICBM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전 세계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남북관계 이거 우리만 위협이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위협이 된다. 만일 러시아가 어떤 그 미사일 기술을 북한에 넘겨가지고 ICBM을 완성하는 시간을 더 단축시킨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러시아는 전 세계에 대한 사실 잘못을 저지른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기술이 북한으로 가느냐 하는 건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 세계 평화, 세계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하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러시아에게서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마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뭐 러시아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지? 자,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그러게요. 네. 딴 생각했죠 지금. 아니요. 딴 생각한 거 같아요. 저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머릿속에 내 지금 헤드폰 끄고. 아닙니다. 근데요. 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러시아보다 우리가 경제력이 훨씬 우위이기 때문에 만일 러시아가 어떻게 된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근데 물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러시아도 타격을 받고 우리도 타격을 받는데 누가 더 타격을 받냐면 러시아가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고, 물론 러시아를 상대로 여러 가지 무역업을 하시는 거나 이런 분들은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하지만 생존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의가 발라요. 아주 네. 예의 바른 젊은이야. 예. 네. 올해 3월 퇴임한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오늘 사망했다는 소식이 중국 중앙TV를 보도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향년 68세입니다. 이 CCTV 보도에 따르면 리커창 동지는 26일 갑자기 심장병이 발생을 했고 27일 0시 10분 상하이에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지금 관영 신화통신이 전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 내 주요 파벌인 공청단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당내에선 비슷한 연배 가운데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시기인 2008년부터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바 있고요.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는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와 함께 후 전 주석의 뒤를 이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뒤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중국의 2인자인 국무원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을 했고요. 시진핑 1인 체제가 공고화된 이후에도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중국 민중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리 총리도 집단 지도 체제가 약화하고 시 주석의 권력이 한층 집중이 되면서 영향력도 갈수록 약해졌는데요. 올해 3월 리창 총리에게 자리를 넘기고 퇴임을 했습니다. 자, 고 리커창 전 총리의 별명이 미스터 쓴소리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올해 3월 퇴임했으니까 이제
퇴임 7개월 뒤에 이런 부고가 전해진 겁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미스터 쓴소리라고 불릴 정도로 뭐 얘기를 맞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에서 이 진짜 거침없는 쓴소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필요한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심장마비로 이 갑자기 사실 사망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진핑 체제에서 보다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그런 확률이 더 줄어들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중국의 미래에 저는 그다지 건강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즐거운 저기- 주말 되십시오. 저기 검은태 안경 쓰신 분 네. 아까 음악 신청하셨는데요. 예, 저쪽에 단무지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가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